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오늘 오전 11시였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임 선서에 앞서 현충원을 찾은 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첫 직무를 시작합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 등 주요 인선을 바로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죠. 우원식 의장 또 각 당 정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자, 대선 결과는 역대 최다 득표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최종 스코어로 치면은 예. 스포츠 경기에 비유했을 때 5대4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신승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5대4지만은 처음에 한 3골 정도를 넣고 시작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3 계엄 사태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미 사실 대선의 승패는 벌써부터 정해진 상태에서 레이스가 흘러왔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누가 이길지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이 됐고 그대로 레이스가 흘러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선 레이스 중간에 예전에 2022년 대선 때와 같은 그런 뭐 사법 리스크가 새로 불거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 여야 주자들 사이에서 없었고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예정돼 있던 그런 경로로 흘러온 그런 대선이었다고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관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하느냐 마느냐였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못 미치는 득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떤 국민들이 한쪽으로 권력이 너무 심하게 쏠리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작동을 하면서 과반 득표까지는 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사실 52%뭐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49.2% 득표를 했습니다. 자, 이 대선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총평 좀 들어보죠. 네, 잘 말씀 주셨고, 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의 기적이 있어야 해볼 만하지 않았겠느냐. 그 기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원죄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계엄이나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하나의 관건이었고, 또 두 번째는 단일화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의 세력으로 모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보수에 좀 많은 숙제를 이제 남긴 그런 대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이 득표를 보면은 또 국민들께서 어느 한편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대했던 그런 어떤 간극, 그다음에 격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편에 뭐 전폭적인 지지를 쏟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당선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좀 잘 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자, 어떤 각오라고 보시는지요? 네, 대통령이 과거에 새로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되면 뭐 신한국 창조라든지 이런 새로운 조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말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행복이라든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지향점이랄까 비전을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거나 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게 갖고 가야 될 기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가 소망하고 있고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가치를 만드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또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방법론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 있었던 뭐
그 전에도 있었던 정치 사회적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 그리고 실용적인 것, 통합적인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한 어떤 전임 정부라든지 다른 정치 세력과 특별하게 분리되는 이러한 가치가 제시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했습니다. 방명록 글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국민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계엄 사태 이후로 그동안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계속 국민들이 갇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답답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고 대통령이 결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침체된 국민들의 분위기를 좀 새롭게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그 부분을 잘 짚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 해석해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또 하나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아마 동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협치 이런 부분들을 첫걸음으로 좀 떼려고 하는 의지가 좀 당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취임식 직후에 정당 대표들과 이렇게 오찬을 갖는 거 이 부분은 예.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좀 초심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또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인수위 없이 이제 임기가 바로 시작이 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회에서 취임 선서 약식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취임사도 이야기를 했고 아마 임명식은 재헌절에 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사 내용 두 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뭐 진보 보수 필요 없다. 아까 말한 그런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를 했고 민생 회복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주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신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뭐 통합 정부, 실용 정부 이런 표현을 예.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념의 굴레랄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크게 느껴지고 사실 이런 언급은 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언급인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의 정쟁 속에서 예. 이제 반대 세력들에게 특히 이제 더 보수적인 세력들에게 뭐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이념적 딱지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왔는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그렇죠.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주의는 진보 세력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시장주의라고 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우파적인 그런 단어이거든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진보에서 표현을 흔히 하지만 시장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예 시장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있는 언급이 아닌 게 그동안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주의자다, 나는 보수다 이런 언급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본인이 좌우 척도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게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진보 쪽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보수에서도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근데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려면 상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좌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사안을 호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본 것은 이거를 정치인이 그것도 대선 주자 내지는 대통령급의 정치인이 직접 거명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선뜻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슈고 과거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시 대표도 이런 젠더 갈등을 어느 정도는 선거 전략으로 끌어들여서 캠페인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또 직접 언급은 잘 안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좀 인식이 정확한 것은 이 젠더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것의 사실 배경은 젠더 자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과거하고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여성의 기본적인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고 남성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입받고 있는 가부장주의의 코드가 있는데 근데 현재 일자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경제 문제가 겹쳐지게 되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식은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갖고 있다. 이런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민감한 주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경제라는 측면을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부분이 김수미 평론가가 인상 깊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권동욱 대변인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진보의 문제도 없고 보수의 문제도 없고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다. 이거가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사회 통합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읽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한 이후에 정책을 끌어가려고 하면은 사실 사회나 국민이 안정되고 통합되어 있어야 끌고 가기 쉽거든요. 갈등 요소가 크고 분열이 클수록 대통령도 자신이 뜻하는 바를 끌고 가기 굉장히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의지를 천명한 부분이 하나가 와닿았고 두 번째는 그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모두 다 아우르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경제 실용주의를 좀 천명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만큼은 이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좌우되거나 경도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와닿았습니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의 당 대표로서의 역할, 지위 이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또 국민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게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와닿았다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취임 선서 이후에 국회 사랑제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찬에 앞서서 각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좀 길게 다 들어봤는데요. 국민 대통합이 절실해서 비빔밥 준비했다. 또 육회해야 되니까 육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각 인사들의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아재 개그에는 웃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긴 한데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육회 이거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 화합의 자리 또 토론의 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야당이 됐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몇 가지에 대한 또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또 저런 얘기도 기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라는 자리인 것 같고 예. 예전에도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국회에서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임기 말로 갈수록 의회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되는 그런 오랜만에 나오는 케이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회에서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국정 운영으로 그대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듭니다. 우리가 정부의 3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사실 다양성의 공간은 입법부입니다. 행정부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물론 구성원들의 평소 생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방침이 정해지면 쫙 이제 관료제를 따라서 지침이 퍼지는 그런 조직인 것이고 사법부도 법관들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의 법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는 좀 통일성을 지향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만이 정부 3부 중에서 가장 다양성을 담고 국민의 민의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이상으로 대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OX에 갇힐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국회라는 공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또 그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첫날 일정을 야당 대표와 함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여당 처리가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천하람 권한대행은 대법관 증언 등 일명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 선거 과정에서 좀 드러났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장 철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켜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저는 항상 와닿는 부분인데 예. 뭐냐 하면은 소통이라는 게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세력과 점점 가까워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 각 당에 그리고 각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리를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이 밥을 누구한테든 같이 먹자고 할 수 있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하면 안 올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자리건 간에 저랑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은 못 올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 권력이 저는 제일 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대통령이 되셔서 많이 누리시고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그럼 예. 짧게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많이 만나고 조금 더 국민들 혹은 상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평론하고 싶으세요? 네, 많은 국민들이 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극히 드물었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무리 싫어도 설령 범죄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야당 대표라고 보고 만나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자주는 아닐지라도 정례적으로 좀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정치권에 만들어졌는데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여야정 협의체거든요. 이거를 좀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국회 의석상으로는 법여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협의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국민의힘에서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어떤 전략에도 필요한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것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좌우우면한다 싶으면은 저 의석을 갖고도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근데 또 막 뭔가를 추진을 하면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도 비판받기 쉬운 게 이제 거대 여당의 숙명인데 이거를 수위를 조절하고 사안을 분별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야당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할 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핵심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좀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지지가 높지 않은 사안이 있다. 이런 경우는 야당의 반대 이런 것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좀 뒤로 우선순위를 밀어놓는 그런 정치 기술을 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전략을 위해서라도 또 야당과 적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또 숙고한다면은 좀 여야 관계도 뭐 어느 정도로 합의 사항이 많을지는 몰라도 대화 자체는 원활하게 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거고 집무실에서 진행을 할 텐데 집무실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는 가는데 청와대로 옮길 가능성이 더 많이 점쳐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 지난 정권 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걸로 지금은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청와대가 마치 이렇게 궁궐처럼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숨어드는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멀어진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예. 국민 곁으로 가까이 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과의 소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용산으로 나왔어도 나중에는 결국 그런 소통들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갇혀갈 경우에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용산이 뭐 어떻게 봤을 때 그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전통이 있고 또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개방되긴 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보완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통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전이나 어떤 상징성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충분히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소통을 더 잘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어떤 대통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께서도 청와대 계셨으니 또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로 집무실 이제 옮기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구의 일루로 치면 예. 일루는 용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용산에는 일단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 시절에 다른 주자들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용산에 들어가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은 저는 졸속으로 이전을 한 곳이고 그렇게 대통령실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계엄과 내란의 어떤 나쁜 기억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는 이제 국민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용산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잘못됐듯이 용산에서 빠져나올 때도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용산에 가지 않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용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의 임무라고 보여지고 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따져봐서 청와대로 청와대 말고는 이르게 복귀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시설 없기 때문에 청와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일 내에 일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종시로의 집무실 이전까지 거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대통령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이 점은 저는 사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이제 서울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과 국회 소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사실 위헌 판단이 났던 것을 합헌으로 뒤집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전례가 한 건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위헌은 사실 9명 중에 6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근데 합헌은 그보다 적은 수의 재판관이 내릴 수도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공법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해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용산으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와대로 복귀를 했다가 그 다음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세종시 집무실로 가는 요 로드맵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용산 집무실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요. 집무실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주요 인선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인물 모두 일단은 당내 인사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굉장히 옅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평가가 비서실장으로서 굉장히 적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방향을 맞춰 나가는 데는 적격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을 한 거는 원래 정치 문법에서는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히 처음에 대통령이 돼서 국무총리 지명을 할 때는 자기 직계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계라고는 보기 어려운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를 지명을 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미지가 많이 다른 관료 출신의 고건 총리를 지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조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하고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계보의 이미지를 갖고 있되 장관 중에서 의회 인물이라든지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당원들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좀 대통령이랑 이미지가 가까워 보인다라고 했을 때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또 당원들의 토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3축이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이 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합이 맞춰질 거냐 이것도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하마평들을 보면은 네. 일단은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친정 체제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국정 전반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쪽으로 일단은 세팅을 하겠다 이런 좀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한다. 이 부분은 약간 전반적인 관리, 그러니까 당이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관리 능력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의 염두를 둬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두겠다 이런 비서실장은 그 역할을 좀 맡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치 외에 외교 부분은 지금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좀 경험과 실리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능력 이런 부분들 경력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게 지금 배치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내치는 조금 친정 체제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 안정적 관리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는 능력 위주로 이런 부분들로 좀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통합이 빠진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뭐 경제도 사실 지금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것도 공석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이죠. 경제가 가장 큰 부분으로 예. 이제 와닿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근데 경제가 쉬운 부분이 지금 아닌 게 더 복합적인 게 예를 들면은 지금 한은 같은 경우에 원래 경제 성장률을 0.8%로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돼버렸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 문제도 한 7%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채권 관세를 50% 높여버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와중에 지금 안보 문제까지 사실은 끼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국방부,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 문제는 경제적인 이득은 중국과 가져온 것 아니냐. 안미 경중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 외교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해결의 이슈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외교적으로 그리고 관세나 어떤 이런 통상 부분도 같이 겹쳐 있고 이게 안보랑도 겹치다 보니까 이것들을 과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통만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이 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장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호 지시로 뭐 비상경제 TF 만들겠다는 얘기들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인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서 말한 부분을 좀 덧붙이실 말이 있으십니까? 네, 비상경제는 뭐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머리를 다 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 아주 다른 나라로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이게 사례가 있다면 전례가 있다면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심지어는 당선인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경제 행보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과거에 본인하고 정치적으로 성향이 달랐던 그런 구관료 출신들도 많이 썼고 그 한편으로 또 본인이 평소에 교류했었던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개혁 성향의 그런 지식인들도 한편으로는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뭐 TF 자체는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뭐 야당 인사를 포함시킨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 관료 출신이나 또 학계 출신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조직들이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요국 정상들과도 통화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대응이 워낙 급박한 사안이다 보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뾰족하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이 협상 과정에서 너무 빨리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 한국과만 벌이는 그런 관세 드라이버가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다른 국가들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또 들어가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굉장히 대단히 뾰족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겠죠. 사실 이제 미국의 조야 일각에서는 뭐 좀 한국의 민주당 정부의 경우는 균형 외교 쪽에 가까워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보다는 좀 친중 쪽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식시키는 대화를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당 대표 시절에 취했던 어떤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과거에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현종 전 본부장이 예전부터 중용이 됐었고 예. 그리고 위성락 의원 지금 이제 또 국가안보실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정가에서 봤을 때 전혀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만한 인물이거든요. 이런 이제 인사들을 기용해서 미국이 괜한 오해라든지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해놨는데 아마 이번 통화에서도 더 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나온 백악관의 첫 번째 입장에 중국을 또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좀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약간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수비가 문제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봐서는 어떤 직접적이고 강한 톤의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기류를 감지하는 것과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것 이게 이제 아마 첫 번째 통화에서 아마 가져가야 될 부분 같고요.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맹하고 이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이 실용 외교인데 예. 이 동맹과 실용 외교의 병행이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 그리고 그 거세지는 압박, 선택을 해라라는 지금 압박을 어디까지 좀 감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찬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지금은요,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마쳤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국 곳곳에 식재료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 비빔밥을 다들 맛있게 드시고 지금 사랑제 앞으로 나와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등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사랑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사랑제 마련된 오찬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고요. 지금 오찬을 마치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집무실에 가서 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인 것만큼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아마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 정당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찬을 함께하고 환담이라는 것을 진행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찬이 종료가 됐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걸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환담을 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일단 첫 자리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얘기는 좀 오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겠죠. 덕담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자리를 얼마나 좀 많이 하겠다라는 또 어떤 의지의 천명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는 자세로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자신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수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청의 자리가 좀 주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현재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로 이동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차량 행렬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과 오늘 오찬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바로 인수위 없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 일성을 전했고요. 그리고 각 정당 대표들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은 비빔밥을 먹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전국의 재료를 고루 사용해서 상차림을 했다. 그게 전국에 좀 통합을 하려는 의미다라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명도 해준 바가 있고요. 그 식사를 다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자, 과연 새 정부는 어디에 집무실을 꾸릴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취임 선서를 마치고 오찬을 한 뒤에 용산 대통령실로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집무를 시작을 합니다. 청와대 보수가 끝날 때까지 일단 용산 집무실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 쳐보니까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차량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하면 20분 이내에 아마 대통령실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앞서
청와대로 옮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후보 시절에 질문을 좀 받았었고 그 부분 청와대가 가장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대통령실 용산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서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된 집무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국회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사랑제에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 오찬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했고요. 이제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 차량에 아마 창문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손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얼굴이 보이지는 않는데 예. 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이지 않을까. 저희 그쵸. 지금 카메라가 따라가고 예. 있는데 네 맞네요. 예, 이재명 네.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주변 경호 차량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호 오토바이의 모습도 보이고 예.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직무를 좀 시작하게 되겠거든요. 그럼 오늘 바로 뭐 인사를 정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가장 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각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본인도 숙고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사부터 빨리 이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민주당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자마자 취임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집권했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선거 기간이 그렇게 혼전도 아니었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 기간에 이미 어느 정도 인선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막판 이제 검토라든지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혹은 다른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뭐 정부보다는 여당 쪽 정당 인사들하고 뭐 여러 가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인선에 관련해서 주로 의견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보기 좋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과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보통 지금 경호 인력들도 많이 보이는데 통상은 후보 시절에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되거든요.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절차상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경찰 경호 인력이 빠지고 대통령 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가 되는데 다만 앞서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전해진 바로는 대선 후보 시에 운영되던 경찰 경호대가 일단은 기존 경호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호 인력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고 있고요. 도착을 하면 업무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10분에서 15분 뒤면 아마 용산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또 인선 발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수석 비서관급 인사 이런 거는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비서실장,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책실장에는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좀 낙점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력한 후보고 뭐 낙점설까지도 나오고 예.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책실장에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지 이것은 정부를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원론적으로 보자면 역대의 정책실장이 굉장히 정책 분야에서 실세로 많이 지목이 되어 왔었고 장관 이상의 어떤 지위를 누려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 치자면 대통령실의 인사들은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장관급이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비서실장조차도 장관이라든지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이라든지 이쪽을 대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예전에 사실 청와대 정부라는 대통령실 정부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 비서실이 사실 전 정부에서 특히 또 여당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오랫동안 가까웠던 인사에게 대통령실 중책을 맡기는 게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말만큼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정말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원래 개선 조직을 활용하는 이런 중심의 정부가 될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인사가 대통령실에 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의 배치는 결국에 전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누구를 배치할지도 중요하지만 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구조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좀 많이 한다면은 과거의 정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차량을 타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도로가 통제돼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전 서열 1위죠.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교통신호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면 당선인과 그 가족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 6시 21분쯤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도로가 통제되고 호위 차량이 같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곧 대통령실로 도착을 해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로서도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 본인의 당선도 확인을 하면서 연설도 했고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바로 또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바로 직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 현장을 즉석에서 바로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경호 차량에는 일종의 통신 방해 장비 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신이 조금 화면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 아침 일찍부터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했고 그리고 다들 보셨지만 국회로 이동해서 취임 선서도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가기 전에 사랑제에서 오찬도 함께 했고 이제 대통령실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동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날이거든요. 첫날의 하루,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아마 힘든 줄 모르실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 일단 이기고 있는 후보는 좀 피곤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지지자들의 함성이나 어떤 응원을 듣고 오면은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 무박 유세 이런 것도 좀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 효과가 있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흥분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각성 상태로 많이 갑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또 책임감이나 또 어떤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그럴 어떤 실 여유 자체를 아마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산적한 문제부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예비된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선거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강행군을 해왔는데 지금 닥친 상황도 오늘 취임식도 간소화돼서 진행된 것처럼 지금 모든 절차들이 사실 굉장히 준비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고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초반 아마 한 달 동안은 오늘 같은 날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이재명 대통령일 텐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예전에 출연한 걸 좀 봤거든요. 얼마 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피부고 하나가 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특히나 이렇게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복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 일정 빡빡할 텐데 뭐 이기고 있는 후보는 그래도 기분이 좋을 거다라는 말씀도 앞서 행정관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 일정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네, 뭐 일정 소화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제 정치를 오래 했던 정치인이고,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이미 이제 현재 이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는 해두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때 시작을 했다면 6개월 정도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작년 4월 총선에 거대 의석을 민주당이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의회 권력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준하는 위치까지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하루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 때 여러 가지 피로도 쌓여 있고, 또 각성 상태에서 좀 움직이다 보면은 얼핏 생각하면 이제 머리도 빨리 돌고 이렇게 원활한 것 같지만은 이게 좀 실수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고를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을 되게 많이 잡는 것보다는 예. 중간중간에 좀 숨을 고르고 또 생각을 정돈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체력을 위해서는 오늘 저녁 정도는 좀 숙면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네요.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전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국무위원들과 동거가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무위원 제청 권한이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 보면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사표를 받은 뒤에 장관 후보자 발표만 하고 새로 지명된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그대로 전공법대로 하면은 국무총리를 먼저 임명을 해야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가지고 또 장관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대로 그냥 밟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 정부 출신의 현재 이제 총리 권한을 갖고 있는 인사를 통해서 제청권을 행사를 하는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서로 간에 당이 다르고 하면 많이 싸우고 낯불 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사실 또 가까이서 보고 또 이런 권력 교체기에 일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또 이제 뭐 새로 들어오는 입장이나 나가는 입장이나 서로 간에 크게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행동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양해를 또 하는 법인 것이고, 한쪽에서 뭐 점령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 다른 쪽에서는 나가기 전에 뭔가 뒤끝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는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게 문제가 됐지, 장관급 총리급들하고 신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교체기에 부딪히는 것은 뭐 드러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상호 양해 하에서 그런 작업들이 또 장관 임명에 대한 제청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권동욱 대변인께서는 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여당이 이제 다수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한 195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그런 기관들을 어느 정도 예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총리를 통해서 내는 메시지나 어떤 시그널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총리를 통해서 일단 전공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속도를 좀 내서 지금 여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예.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가능성은 이제 기존에 계신 총리를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장관 부처 먼저 하는 거,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부처라든가 외교 쪽 이 부분들의 장관 임명이 굉장히 시급하다 판단이 들면,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주호 권한 대행을 통해서 먼저 제청을 하고, 몇몇 부처는 중요 부처는 먼저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빨리 거치고 해가지고 안비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총리 교체를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출발을 해서 용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죠. 지금 이 시각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문 앞에 인원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정문을 통해서 곧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 레드 카펫이 1층 현관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대통령을 상징해 온 그 봉황기도 오늘 오전 7시 반쯤 2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2달 만에 다시 개항이 됐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인원들도 지금 엄청 바쁘겠죠? 지금 많이들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좀 있을 텐데 아마 인수인계를 위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인 거고 아마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용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예. 그 참모들을 채우는 게 가장 빠른 시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분들이 오늘 이제 제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빨리 해야지.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참모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시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첫 부분이 이제 여기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용산 같은 경우에도 정예 인력을 아마 먼저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 원래는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키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예.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물리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핵심 참모들만 먼저 일단 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비슷하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였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수위와 비슷한 역할들을 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맞이하게 되는 원래 기존 대통령실 인원들은 인수인계서를 좀 작성을 하고 새로운 인원들에게 그것들을 좀 주고 바로 물러난다. 뭐 이렇게 수순을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근데 물러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수위계라는 게 하루 만에 다 준비가 돼서 완료가 되는 그렇게 가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에 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네. 인사들이 며칠 정도는 더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에 대한 이제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실에 정무적으로 소위 이제 어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갖출 수도 있는데 또 늘공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공무원이었던 그렇겠죠. 분들도 포함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진용을 갖추는 데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더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수석비서관급이나 이쪽은 이제 빠르게 임명이 될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라든지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진용부터 갖추는 것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는 많은 인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언제 도착하나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잠시 뒤면 도착을 해서 업무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저가 인천 계양구에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인천 계양에 있는 사저에서 여기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게 출퇴근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예전에 관저가 마련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서초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출퇴근이라는 게 결국에 다른 직장인들 출퇴근하고도 맞물리는 거고 도로 위에서 경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차질이 빚어지고 해서 교통 정체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살았던 자택보다 더 멀리 있는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관저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일단 기술적 가능성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차량들이 좀 도착했습니다. 경호 차량으로 보이고요. 용산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했다고 저희 연합뉴스 TV에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예. 했고요.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용산 대통령실 안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참 대선에 3번째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당선이 됐고 대통령실의 첫 번째 직무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갑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는 21대 신임 이재명 네.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역사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이 모였고 또 조금 전에 이제 플래시도 많이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동안 이 용산 대통령실은 이른 아침부터 대통령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들어설 본관 1층 현관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용산 대통령실로 입장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일정이 많았습니다. 현충원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고요. 물론 인천시 계양구 사저에서 출발을 해서 현충원에 도착을 했었고 또한 국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하면서 취임 일성 몇 가지를 나눴고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 오찬까지 나눈 뒤에 현재 보이는 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요. 대통령을 상징해온 봉황기도 오전 7시 반쯤에 2달 만에 다시 개양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남동 관저를 그러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출퇴근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남동 관저를 이용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일단 경호 문제가 가장 걸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후보 시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인 거고 보통 우리가 경호를 이제 보통 어떤 공간에 이동할 때 보면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주변을 철저하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뭐 국회에서 취임식이 있었다면 사전에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인데 이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저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지극히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예. 헬기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경우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천에서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렇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호 문제들로 초반에 또 경호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다 일률적으로 예상하고 신경 쓰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호상의 이유로 저는 현재 관절을 좀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대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사저에 머물렀고요. 그러다가 공식 취임을 하고 사흘 만에 청와대 관저로 당시에는 입주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는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관저를 그대로 쓰게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전해진 바는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에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반 봉황기가 2달 만에 개항되는 모습도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첫 공식 업무로 1호 결재안에 서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1호 결재안 이것도 좀 의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국정 철학이 가장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고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할 텐데 아마 그 가장 먼저 또 어떤 주요국 인사와 통화를 할지도 또 중요하잖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하게 될 것 같고 예전에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혹은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통화를 하곤 했던 것이 또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겠습니다. 뭐 그건 기본인 거고 통화 시각이 또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까 이 문제도 또 관심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통화 시간만 갖고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통화가 좀 길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혹시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좀 친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표시한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 시간에도 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새 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인선을 발표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인사를 발표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 직접 인선을 발표하게 된다면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건 사실 근데 직접 발표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크게 뭐 주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인사보다는 오히려 국무총리라든지 또 장관 인사를 직접 발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조직인 것이고 국정 그중에서 이제 행정부의 중심이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내각,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점에 더 방점을 찍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에 대한 지명 때 더 직접 발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실 인사는 뭐 직접 발표하든 안 하든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식 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재명 대통령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복귀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각과 주요 인선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같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선이 이미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마평이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기존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하마평들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 입장 정리된 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도 어떤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이제 비서실장 후보자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로 이제 내정이 됐고 네네. 국무총리 후보자죠.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 내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네. 일단 투톱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라든지 또 민주당 주변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했을 때는 비서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또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인사들의 이름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정책실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 정책 통해 역할을 해왔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장 쪽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이 외교안보 라인 쪽은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하죠. 위성락 의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의 하마평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수석들이 누가 될까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복심의 역할을 또 가까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예. 7인회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으로 불려졌던 모임이 있죠. 여기에 핵심 멤버인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원내인사보다는 원외인사,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수석은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원외인사들이 맡아왔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김병욱 전 의원이 현재는 전 의원이기 때문에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 윤석열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없어졌다가 마지막에 결국 부활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에 또 누가 임명이 될 거냐. 왜냐하면 사실 새 정부하고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법이라든지 이 관계,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논쟁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핸들링할 인사가 누구냐라고 예. 했을 때 민정수석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던 오광수 변호사의 이름이 이분이 특수통 출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아들 관련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로도 알려졌던 그런 인물인데 바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 홍보수석에는 현재 언론인 출신이죠. 이규현 전 JTBC 대표 등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예. 대변인으로는 최근에 비례대표 의원이기도 했고 또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강유정 의원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업무를 개시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첫날 여야 대표의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좀 통합을 강조해 왔잖아요. 이 첫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취임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식으로 좀 진행이 예. 됐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보통은 취임식 끝난 다음에 이제 집무실로 이동하는 게 통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각 당 대표들과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굉장히 화두로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의 정치적인 갈등 또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컸고 그런 예. 부분들이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여과 없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역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갈등 구조가 클수록 국민들의 어떤 분열의 어떤 이 깊이가 클수록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여 가지고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낮을수록 갈등 요소가 낮을수록 오히려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일단은 정치권과의 협치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예.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오찬을 통해서 각 당의 아마 얘기들을 듣고 또 그런 자리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여야 대표와 이렇게 오찬에 함께한 것 협치의 첫 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경제가 많이 어렵죠. 국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한배탄 구성원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정치권 전반에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날에 당연히 통합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수년간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분열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것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 대통령 입장으로만 보더라도 이 분열을 그대로 둬서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첫날 행보에서는 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만 놓고 보면 어떤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논쟁이 될 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바로 뭐 안에 있었던 싸움 이런 것들의 어떤 여운 이런 것들을 갖기는 어렵다. 바로 바깥에서 불어오고 있는 위기 이런 것들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굵직하게 좀 그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국민 통합과 모두의 대통령, 또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 회복, 또 실용정부, 유연하고 정의로운 통합정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통령이든 뭐 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실용정부에 대한 부분 같은데 유연하고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일단 이제 뭐 논쟁이 될 만한 소지라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되면은 이게 논쟁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도 분분해지는데 그렇게 분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인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이념 논쟁을 많이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이념적으로 논쟁할 거리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비치고 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본인을 일컬어서 나는 굳이 얘기하면 보수 성향이다라거나 시장주의자다 이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번에 더 한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은 굳이 얘기하면은 어떤 진보적인 시민보다는 보수적인 시민 쪽에 좀 더 어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적으로 단어에도 보면은 평등이라든지 예. 노동 뭐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 산업이나 경제, 실용 이런 단어들이 더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 시절의 우클릭 기조를 현재도 계속 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이념의 어떤 틀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짙게 묻어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취임사에서 좀 눈여겨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각자를 보면은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용주의를 통해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방점은 아무래도 좀 지금 처한 경제 상황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그 워딩들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됐고 예. 또 관세를 통한 어떤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안보 문제와 엮이다 보니까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고 또 내수 침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자영업이나 어떤 제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기존의 이념이나 어떤 진영 간의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부분들이 취임사에 좀 많이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안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핵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것임을 취임 선서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취임 선서에서 드러난 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은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교 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불식이 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용 외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국익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익 중심의 어떤 외교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의 위치 이 부분하고 실용 외교가 어느 정도 이제 병행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는 노력을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중간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을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해상의 불법 구조물 같은 경우 이 네.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일단은 대화 의지를 천명한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기 전반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평화라는 부분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 평화적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조금 위험한 도발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붙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방향은 긴장 완화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주변국하고 좀 협의를 아무래도 하면서 조화롭게 끌고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좀 전에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그 취임 선서에 대해서 좀 우클릭 기조를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미국 쪽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불식하기 위한 행보들을 계속할 거고 그 행보는 사실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그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해명을 하시기도 했지만 뭐 중국의 실세 발언 같은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실용적이고 또 균형적인 외교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또 같은 당의 위성락 의원이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정부 쪽에도 충분히 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칫 이제 좀 빨리 수습할 필요는 있는 것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반미면 어떠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본인은 반미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본인은 아닌데 반미면 어떠냐는 거는 이제 남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 다양성 차원에서 성자적 관점으로 얘기한 그렇죠. 거라 말씀이신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말들이 좀 잘못 전해지게 되고 네. 또 이걸 또 전술적으로 미국 정가 일각에서 좀 꼬투리를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고생을 했던 것이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에 선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정부의 처지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면은 빨리 불식시켜야 되는 그런 속죄가 있는 것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포함해서 네. 그 행보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이제 계속 우려한 부분들 한미 동맹이 균열되지 않겠냐 어떤 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을 때는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실용 외교, 평화 외교도
극대화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교의 1순위는 한미동맹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에 했던 말들을 좀 조각조각 내서 보면은 어떨 때는 균형 외교론자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중국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들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냥 이제 대북 어떤 온 것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 재작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벼랑 끝 전략을 쓰면 진짜 네. 벼랑으로 떨어진다라는 굉장히 강한 경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면모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펼쳐 보이는 그런 외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사실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 사이에 있는 외교적인 어떤 노선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좁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지간한 대통령이라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따지고 보면 예. 외교안보 노선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오늘 이런 발언들, 한반도 평화와 군의 정치 중립을 확보해야겠다는 것들도 뭔가 보수 중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보수층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 전반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전부터 좀 봐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분위기 그런 걸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또 미국과 관련되어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이게 우선순위가 좀 뒤로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주한미군의 배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새롭게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어떤 국내적인 정치 상황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안보 이슈가 조금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지금 중국과 대만의 그 긴장이 이제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이 항공모함으로 표현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되게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한반도의 지금 안보 지형은 기존과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위치나 위상, 역할 이런 것들이 다시금 재정립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 그런 부분들을 녹여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좀 전에 해서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국무총리 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새 정부를 이끌어가게 될 주요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첫 공식 업무로 1호 결제안에 서명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보수 후에 이제 청와대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인데 3년 만에 이제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적이었었고 그리고 결국에 그 이전이 대통령의 계엄 내지 내란 사태로 번지게 되는 굉장히 흑역사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새로 옮겨간 곳이 특별히 더 좋은 곳도 아니었었다. 그리고 더 소통을 잘 하겠다라고 옮겨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었다. 이런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짧은 시대의 마감 이 자체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용산으로 옮겼을 때 졸속으로 옮겼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과정까지 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지리적 조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또 대통령의 어떤 마음가짐과 계획과 실행의 방법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예. 그 점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단 하루라도 용산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펴지 않았습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이랑 다른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하루도 있으면 안 된다. 들어가 버리면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취임도 하기 전에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용산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용산에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기술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이것들도 청와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왜냐하면 청와대도 그동안 공원으로 쓰였기 때문에 또 이 시설들을 또 충분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똑같이 윤 전 대통령이 했듯이 예비비를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회에 어차피 또 추경도 해야 될 텐데 추경 예산을 직접적으로 올려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실을 재이전하는 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부분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옮기는 것도 어쨌든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빨리 번개불에 뭐 콩복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조차도 차별화를 주려고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뭐 자세한 과정은 앞으로 펼쳐질지 제가 다 예상하지는 못하는데 그러한 국회와의 협의라든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할 때 빠뜨렸던 것들 그때 국회 패싱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었는데 예.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옮기는 것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뭐 별로 무리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방식 그게 얼마 안 걸린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 가지 국회 절차라든지 또 국민의 한 번 더 어떤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친다면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정말로 이제 역사가 새로 열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시민에게 한번 개방이 됐던 청와대가 그러니까요. 다시 대통령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용산이라는 의미가 원래 소통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소통 의지를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마련이 된 예.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의지가 약해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보여주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단순히 어떤 공간의 문제다, 물리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역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는 철저하게 본인 의지의 문제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누구와도 더 자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진영 간의 어떤 모든 세대간을 다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는 기존에 있던 청와대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이나 또 어떤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행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그런 유산들을 다 사실은 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유산들은 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청와대가 바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글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보완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조치들을 시간이 걸려도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수습한 다음에 그리고 안전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호 보안, 안전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정비가 되고 또 비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어떻게 좀 개선시키고 갈 것인가. 뭐 최소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리모델링이나 좀 제대로 하고 들어가든가. 그리고 참모와의 거리를 사실 이제 집무실하고 이 비소동이 좀 이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집무실 주변에 참모들이 많이 배치되거나 상주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 차제에 같이 고민해서 어떤 대통령과 참모가 한 몸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으로서 약간 재설계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앙선관위에 공식 당선 확정 발표와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요. 인천 사저를 출발해서 국립현충원 참배를 먼저 진행했고 이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통해서 국정 방향을 국민들께
밝혔습니다. 자, 오늘 뭐 취임 선서에서는 이제 비대위 체제와 탄핵 전국도 그렇고 국가 위기 상황을 반영해서 초청 인원을 최소화하기도 했고 축제적 요소는 배제한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 예전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일정상 또 간소한 그런 그랬었습니다. 취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 보궐선거에서 바로 당선에 대해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 경험을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네. 또 다른 보관 또 만들어낸 것 같아요. 결국에 대통령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재헌절에 어떤 국외의 손님이라든지 쪽을 또 부를 수 있는 별도의 행사를 한 번 더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7월 17일에 공식 이제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재헌절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어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자칫 오해를 하면은 취임식을 너무 간소하게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건 있는데 아니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대통령이 확정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해외 쪽에는 누구를 초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없는 관계였고요. 그렇다면 맞아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네, 마침 네. 재헌절이라는 의미 그때가 되면 또 재헌이라는 건 원래 대통령이 주체라기보다 국회가 주체인 것인데 오늘 했듯이 또 대통령 은 국회하고는 분리돼 있지만 국정의 중심이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그 취임식 뭐 임명식이라고 부르는 그 행사가 너무 거창해지면은 이런 행사를 원했던 건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라고 하는 적정한 규모와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도 이제 급하게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신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또 해외의 손님을 모시는 만큼 외교적으로도 더 중요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이게 대통령의 거리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인수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던데 이 기간 동안 뭐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거잖아요. 이 네. 공백을 좀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인선의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에 대선이 급하게 치러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지금 인수를 해드려야 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인선 이런 부분들은 섀도우 캐비넷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바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해서 좀 안정감을 갖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정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늘공이라고 하죠. 공무원들도 이제 대거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존의 정부와 어느 정도 이제 동거하는 부분은 기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인선의 속도를 내고 거기에 어떤 장악을 통해서 빨리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정책 비전 그다음에 실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 빨리 이제 전파를 시키고 또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7월 17일에 뭐 임명식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딱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식을 하려면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국 정상들도 좀 초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국민들도 같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한 달 반 동안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각을 하고 또 정비를 해서 국민들한테 내보이느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일 텐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좀 전에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취임식 후에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했고요. 향후에 청와대 복귀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정당 대표들과 환담 시간도 가졌고 군 통수권 이양 등 군 지휘권 인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내각과 또 주요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무총리 또 비서실장 등 핵심 보직에 대한 인선이 이미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내각 구성도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보영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상경제 상황이 가장 급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도 현재 관세 전쟁을 포함해서 이런 네네. 급변하는 이 정세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이제 수달 동안 국정의 최고 지휘자 자리가 공백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신임 대통령이 빠르게 메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도 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동안 공석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동안에 계속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협상 상대로 미국에서 한국을 제대로 대우를 했을까 싶기도 한 그런 예. 이제 좀 위기의 상황들이었거든요. 이런 것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이 사안 말고도 아까 예. 전에 이 여야 대표들 간의 오찬 회동에서도 나왔지만 야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려고 하고 있는 뭐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조금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런 법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관련돼 있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한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부각되느냐 이게 어느 쪽이 이제 정부에 유리하느냐는 굉장히 자명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어제 있었던 출구조사 결과에서 심층 출구조사도 실시가 됐는데 대통령 재판이 좀 계속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한 이런 응답도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본인의 문제보다는 비상경제 대응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것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여대 야소 형국이 됐어요. 여당이 굉장히 거대 의석수를 갖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 견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이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진행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입법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양면의 칼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 또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폭주로 이어지거나 또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는 상황으로 그쪽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초반부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